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박명원입니다. 어느덧 난방비 폭탄으로 힘들었던 겨울을 뒤로 하고 거리마다 꽃들이 만개한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혹독했던 이 겨울의 여파가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정동과 삼성동 등 대전 쪽방촌에는 약 4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오른 난방비에 기분은 예년의 절반 수준에 그쳐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또 한 번의 공공요금 인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쪽방촌 거주민은 대부분이 기저질환자인데다 질병에 취약한 연령대입니다. 이들에게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은 옷을 한 겹 더 입고 물을 덜 쓰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움을 넘어 고통이고 생존의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추위가 지나간다지만 곧 다가올 더위와 또 그 다음 찾아올 겨울을 또 어떻게 보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한데요. 생존에 필수적인 전기, 가스 등 에너지의 기본적인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또 누구에게도 보장돼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은 사실상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을 늘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에너지 공공요금을 시장에 맡기고 빈곤층에게는 바우처를 지급하면 정말 그것으로 충분한 해결이 되는 것일까요? 현재 LH가 대전역 인근 쪽방촌 일대에 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쪽방 거주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700가구 등 모두 1,400가구를 공급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토지주들의 보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수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직 쪽방촌의 봄은 멀게만 느껴지는데요. 자, 잠시 후 집중 인터뷰에서 전국 쪽방 상담소 협의회 조부할 회장과 함께 지역의 대표적인 주거 취약 지역의 상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웃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풀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입니다.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면서 4월 3일 월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의견 남겨주세요.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채널은 5시엔 대세남에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월요일 5시엔 대세남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먼저 만나겠습니다.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 자리했습니다. 정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알아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충남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로 정했습니다. 네, 내용 전해주시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충남 고위공직자들이 공개한 이 재산 변동 내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흠 충남지사인데요. 김 지사는 작년보다 1억 3,200만 원 정도가 줄어든 12억 원가량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예금과 선거비용 보전액을 그 중앙당에 반환한 게 이제 재산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데요. 예. 김 지사는 본인 명의로 또 7,200만 원 상당의 충남 보령시 웅천읍 일대 토지하고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단독주택 그리고 배우자 명의의 충남 홍성군 홍부급에 있는 단독주택 전세보증금 1억 원 등의 부동산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일단 김태흠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줄었군요. 네, 그런데 이 부동산 가액이요, 그 전년에 비해서 전부 변동 없다 이렇게 신고를 했기 때문에 예. 이 현실과 좀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필영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작년보다
1억 9천만 원이 늘어난 20억 8,2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고요.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도 작년보다 6,100만 원 늘어난 50억 원 정도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충청남도는 그렇고요. 이 충남의 각 시장 군수는 어땠습니까? 네, 박상돈 천안시장이요. 그 작년보다 4,200만 원 줄어든 3억 4,3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고요. 최원철 공주시장은 1억 2,600만 원 늘어난 6억 7,8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김동일 보령시장은요. 1억 8,700만 원 늘어난 17억 1,8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고요. 김 시장은 보령시 일대 그 11억 건이 넘는 그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신고를 했거든요. 또 본인 명의의 그 단독주택하고 배우자 명의 아파트 한 채 이렇게 두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신고했습니다. 토지도 있고 본인 명의의 단독주택과 또 추가로 배우자 명의로 해서 또 주택이 있고 부동산이 상당히 있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박경기 아산시장도요. 그 작년보다 3억 5,900만 원 늘어난 20억 6,9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 특이한 점은요. 그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이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완섭 서산시장도요. 그 6,800만 원 늘어난 10억 원 가량의 재산을 신고했고요. 백성현 논산시장도 2억 4천만 원 정도가 늘어난 7억 7천만 원 정도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백성현 시장도요. 배우자와 함께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아파트가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서울에 이렇게 집들을 가지고 있군요. 네, 그리고 이제 이흥우 그 계룡시장도 5,200만 원 늘어난 그 4억 7천만 원 정도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또 오성환 당진시장도 이 4,600만 원 늘어난 12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고요. 그리고 박범인 금산군수도요. 1억 2,300만 원 늘어난 1억 3,4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예. 부여군수와 청양군수는 어떻습니까? 네, 박정현 부여군수도요. 그 2억 500만 원 늘어난 6억 2,5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요. 박 군수도 부여에 있는 아파트 전세 말고요. 또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아파트 전세 임차권이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김기웅 서천 군수는 3억 6,600만 원이 줄어든 12억 5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특이한 점은요. 일단 이 김기웅 서천 군수요. 재산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보통 신고자들의 내역서를 보면 두세 쪽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김 군수는 무려 6쪽이나 됐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네, 토지만 해도요. 이 배우자 명의를 합쳐가지고 36건이나 됐었고요. 이 건물 관련도 9건이나 됐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김돈곤 청양군수 작년보다 9,600만 원 줄어든 10억 3,7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고요. 이용록 홍성군수는요. 1억 5,300만 원이 늘어난 4억 8,6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최재구 예산군수도요. 그 1억 3,400만 원 늘어난 14억 6천만 원. 그리고 가세로태한 군수도 2억 4,700만 원 늘어난 22억 2,2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좀 특이한 점은 이 가세로 군수는 배우자 명의로요. 이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일대 밭하고요. 그다음에 본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아파트가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야, 청담동 아파트도 가지고 있습니까? 네, 강원도 평창에도 있는 것이고요. 예.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충남 지역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내역을 좀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하고요. 그다음에 세종시 고위공직자들이 신고했던 재산 내역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걱정스러운 매몰 비용으로 정해봤습니다. 어떤 것과 관련된 것입니까? 네, 소멸 위기의 지역 활성화 방안 가운데 하나로 그 현재 정부에서는 이 중앙 정부가 가진 그 지역 대학 지원 권한 상당수를 지자체에 좀 이양하려고 하고 있죠. 저희 방송에서도 몇 차례 소개해드렸던 그 라이즈 사업하고 그다음에 글로컬 대학 사업이 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현재 정부는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선정해서요.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그런 글로컬 대학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교육부의 그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의 50%를 맡겨가지고 이 지역 대학을 직접 지원하도록 하는 그 라이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그 라이즈 사업 시범 지역이 발표가 됐는데 대전과 충남 여기에서 좀 탈락하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대학에 이게 정치권 줄 세우기다 뭐 이런 지적부터 해서요. 그 아무런 대안 없이 단순한 그 시장 논리로 지역 대학을 구조 조정하는 거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비판이 좀 교육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 사업에 좀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지난주에요. 7개 교수 단체로 구성된 충청 지역 교수 연대 회의가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네. 얼마 전 전국 교수 연대 회의가 구성이 돼서 이주호 교육부총리를
항의 방문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이 교수들의 연대 회의가 구성이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들은요 다음 달 19일까지요 현 정부의 교육 정책 폐기를 지지하는 그 10,000명 그 서명 운동도 펼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이날 모인 교수들 그 교육부가 추진하는 글로컬 대학 등 이 대학 지원 사업이 오히려 지역들을 위기로 내모는 거라면서요. 이 장기적이고 공공적인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네. 이날 그 교수들이 냈던 목소리를 좀 정리해드리면요. 이 정부가 내놓은 그 대학 설립 운영 규정 전부 개정안에서는 겸임 교원 비율을 일반 교원 대비 기존에는 5분의 1이었는데 이거를 좀 3분의 1까지 그 확대할 수 있도록 늘리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렇게 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이제 캠퍼스 용적률 완화에 대해서도 지역 대학의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건물을 높게 올릴 수 있게 하면은 이거는 수도권 대학을 위한 규제 완화다. 그렇죠.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교수의 그러니까 비율을 낮추는 대신에 소위 시간 강사의 비율을 높인다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질은 당연히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시간 강사의 강의 질이 떨어진다 이게 아니고요. 이게 대학 교육에 강의만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좀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이제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으면 아무래도 좀 학생 수 부족 현상을 덜 겪는 그런 수도권 대학이 유리하다. 이것도 좀 일리가 있는 지적 같습니다. 예. 이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제대로 된 정책적 고려, 연구 없이 이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졸속이라면서요. 시행하게 되면은 2년 안에 문제점 드러나겠지만은 결국 시간 뺏기고 또 골든타임도 놓치게 된다. 이런 우려도 좀 제기가 됐습니다. 예.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이 겉으로는 지역대를 혁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수 대학만 남기고 구조조정하겠다라는 거라면서요. 그렇게 되면은 지역 사회와 지역 학생들이 받을 충격 이거 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교수들이 직접 나선 것이다. 이렇게 연대회의 구성 목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정말 들어보니까 더는 이제 두고 볼 수 없어서 교수들이 직접 나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돌아가는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들은요 또 교육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예산을 먼저 정부가 좀 책임져주고 고등교육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게 먼저인데 그런 다음에 이제 이른바 비리대학 이런 정리해야 될 대학들을 좀 정리해야 하는데 현재 정부 정책 그러지 못하다면서요. 지역 대학이 공공적 책임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이 장기적인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교육 당국자들이 이 같은 목소리에도 귀를 분명히 이제 기울여야 할 텐데 현재 또 상황을 보면 그런 것 같지가 않아서 답답합니다. 네, 얼마 전 있었던 부총리 면담도요 보면은 미루고 미뤄서 한 달 만에 이루어졌고요. 또 부총리가 약속 시간보다 40분 늦게 나왔다고 하니까 어떤 분위기인지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자칫 매몰 비용이 너무 커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섯 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입니다. 이 방송 시점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께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 월요일 5시엔 대세남 집중 인터뷰 이어집니다. 이 고금리 대출 이자와 전기미와 가스비, 대중교통비 인상 등으로 민생 경제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합친 경제 고통 지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어두워지는 경제 전망 속에 생존까지 걱정해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대전 쪽방촌은 줄줄이 인상되는 공공요금에 또 각종 후원 물품 지원마저 줄면서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대전 쪽방상담소 소장 조부활 전국 쪽방상담소 협의회장과 지역 주거 취약지역 쪽방촌의 상황과 관련 대책 등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부활 협의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그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지난 겨울 특히나 더 혹독한 계절이지 않았을까? 쪽방촌 주민들께서는 어떠하셨을까요? 주민들이 연락이 와요. 찾아오시고 예.
기존에는 요금이 잘 안 나왔었는데 그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0원이었거든요. 예. 네, 그런데 그 요금이 나왔다.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찾아오셔서 많이 이렇게 당혹스러워 하시는 그 모습들 많이 봤고요. 예. 그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들 할인을 받잖아요. 그 할인을 예. 받아서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식재비도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많이 어렵습니다. 예. 예. 그 말씀해주신 부분이요. 그러니까 쪽방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상당수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그러니까 정부와 네네.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생활하시는 분들인데도 난방비, 그러니까 뭐 전기비 같은 것들이 실제 안 내던 것들을 내게끔 고지서가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예, 이분들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시는데 이제 생활이 어렵다 이제 그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보통은 보일러가 있어도 잘 안 틀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전기장판 하나 가지고 생활하시고 예. 그러시다 보니까 많이 사용을 안 하시죠, 보통은. 그러다 보니까 할인을 받고 그러면 0원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요금이 나오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워했던 거죠. 예. 그런데 더 걱정인 것이 그 전반적인 공공요금이 또 앞으로도 인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예. 정부의 이런 공공요금 인상 추세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그나마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낮고요. 이제 수급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전 쪽 그 쪽방 생활인들 같은 경우는 한 80%가 기초생활 수급자이고요. 예. 그리고 그 외 이외에는 차상위 계층이나 그냥 일반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들고 정부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예. 대전시도 일괄적으로 10만 원씩 지급을 했고요, 현금으로. 예. 그리고 연탄도 기존에 47만 원 정도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중에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예. 이런 분들에게 대상자가 되는 분에 한해서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 54만 원, 55만 원 정도로 이제 증액을 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뭐가 문제냐면 신청을 한 분에 한해서 지급이 돼요. 이제 대상자도 그 전체가 아니고 일부이고 예. 그 신청한 사람에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쪽방 생활인분들 대부분이 그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계세요. 이제 신청하고 이런 과정을 그렇게 쉽게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쉽게 접근하지 못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가장 비싼 에너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등유, 네. 그 등유인데 등유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생계비나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 중에 한부모 가정이나 소년소녀 가정만 그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거의 사실은 소년소녀 가장이 별로 없어요, 우리 사회에. 예. 쪽방촌에는요. 예. 예. 그런데 그 대상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거의 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상이 현실과는 맞지가 않는 상황인 거네요. 예, 그렇죠. 증액을 했습니다. 한 30만 원에서 60만 원, 60여만 원으로 증액을 했는데 대상이 적다는 게 문제고,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모두에게 주는 건 아니고요. 65세 이상 노인, 예.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권자 중에 장애인이나 또 뭐 임산부, 중증 희귀 질환자, 뭐 예. 이런 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한부모 가족이나 소년소녀 가장, 또 이렇게 폭이 굉장히 좀 이렇게 좁혀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원을 하긴 했지만 그 대상이 좁은 게 문제고, 또 그 기초생활수급 그 생계비를 받는 분들 이외의 분들은 사실은 전혀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 아주 틈새가 존재하고 있어서 이제 앞으로 그 가스비나 전기요금이 다 올라간다고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이 정책적인 기능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나 큰 폭으로 인상이 되는데 정해져 있는 협소한 대상에게만 지원이 가는 현재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군요. 그러면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전혀 안 했다고 할 수 없는데 이게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회적이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아, 또 일회적이다. 예. 그러니까 작년 겨울 또 올해 그러니까 이제 그 아울러서 중앙 정부도 그렇고 이제 지방에서도 지역에서도 그 등유나 연탄이나 이런 지원을 위해서 그 이전에 없었던 큰 폭의 이제 그 지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후원이라고 할 수도 있는 성격의 예. 그런 이제 자금들이 지원이 됐는데 그래서 많은 부분 이제 보충은 됐어요. 근데 이게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는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막막함이 있는 거죠. 예. 이렇게는 어렵고 막막함마저 예상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에너지의 사용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누구에게나 할 수 있게끔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중앙 정부이고 지자체이지 않겠습니까? 좀 어떤 맞습니다. 대책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 에너지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이렇게 사실은 이제 그 급한 상황이 되어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들도 지원이 되어야 하지만 예. 사실 더 중요한 건 이 주택 자체가 노후하고 오래돼서 우리가 사실은 쪽방을 다른 용어로 하면 비정형 주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사람이 그 생활하기에 적절치 않은 주거를 말하는 것인데 그 주거를 개선을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현재 그 LH를 통해서 그 지원되고 있는 매입임대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더 그 확충되어져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그 대전광역시 쪽방상담소에서는 한 150가구 정도가 이렇게 매입임대 주택 지원을 받아서 주거 상향을 했어요. 그래서 적절한 예. 주거에서 생활하고 계신데 예. 그 물건이 없어서 그 신청을 했지만 물건이 없어서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그냥 자포자기하고 수요에 그냥 비해서 안 하고- 상당히 공급이 부족하군요, 지금.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재개발 사업 자체가 또 진행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그 공식적인 명칭으로 하면요. 그 동구 공공주택 사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예. 저희는 이제 쪽방 공공주택 사업이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 공공주택 사업인데 쪽방 밀집 지역에서 이 사업을 그 진행한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네. 그 이게 2020년 4월 22일 날 그 철도공사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년 안쪽으로 지구 지정도 되고 지구 설계 다 끝나고 예. 지금 이제 그 설계 이제 건축 설계가 진행 중인데 그래서 사실은 행정은 이렇게 잘 가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현재 이쪽에 계신 그 토지 주택 소유주들 이 이제 보상 문제 때문에 예. 이제 반대를 많이 하고 계셔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작물 조사가 일단 안 되고 지작물 예. 조사를 해서 감정 평가를 하고 이제 보상가를 결정해서 보상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것이 안 되는 좀 답보 상태에 놓여져 있어서 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네. 앞으로 이 사업이 완전히 마치기까지는 예상보다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은 한 1년 정도 늦어졌는데 다행인 건 그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그 이제 토지 주택 소유주들의 이제 의견들을 계속 청취하고 그 대화하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많은 부분 좀 이렇게 완화시키려고 규정을 노력을 하는데 예를 들면 공동주택 사업 지구 내에 그 입주권을 받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이제 2주택자는 그 이제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뭐 그런 기준이라든지 다양하게 이제 그런 기준들이 까다로웠었는데 쪽방 밀집 지역이 그 들어가 있는 그 이 공동주택 사업에는 그런 것들을
좀 완화하자라고 하는 그 법 예. 개정안이 그 국토위 안으로 해서 지금 3월달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그 이제 다뤄야 되는데 이제 국회에 여러 가지 일정이 있어서 좀 미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상으로는 6, 7월 정도면 그 법이 통과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면 이제 토지 주택 소유주들과 협의하는데 좀 그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네. 이제 그게 이제 이루어져야 사실은 이쪽에 이제 철거가 되고 이제 건축을 시작하는 거니까요. 예. 저희가 걱정한 거는 국토부도 이러다가 뭐 이렇게 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렇게 좋은 정책이 나오는 게 처음이에요. 이제 이 정책이 뭐냐면 쪽방 주민을 임시 주거지에 이주시켰다가 예. 영구임대 아파트 지금은 이제 통합주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통합주택이 지어지면 다시 재정착할 수 있도록 그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없었거든요. 그럼요. 예. 네, 이제 그런 이 정책을 포기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법을 개정하고 계속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착한 개발이다라고까지 했는데 빨리 좀 법안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그 재난은 공평하지 않다고 합니다. 어려운 경제 네. 상황이 참 지속이 장기간 되다 보니까요. 많은 어려움 네. 속에 계신 우리 이웃들이 있는데 네네. 현재 지역의 취약계층 위해서 어떤 실질적인 대책이 더 필요할지 끝으로 방송을 통해서 네네. 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전해주신다면요. 청취자들에게는 다른 것 없습니다. 그 따뜻한 시각으로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난한 사람들 향해서 사실은 이 사회에서 좀 실패자로 낙인을 찍는 그런 시각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뭐 게을러서 그렇다 뭐 이제 그런 시각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그 가난한 분들이 이렇게 발생하게 된 대부분의 이유는 사회 구조적인 모순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예. 누구나 이렇게 가난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 그리고 이분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또 정책을 위반하는 분들에게는 이 빈곤 그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은 지금 오늘은 에너지 빈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한 가지 영역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쪽방 생활인들 중에도 보면 장애인도 있고요. 예. 또 방금 이야기했던 대상층 중에 노인도 있고 예. 또 그 중증 질환자도 있고 이게 복합적으로 있어요. 예. 그래서 빈곤은 의료, 문화 뭐 다양한 지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정책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복잡 다단해지면서 다 이렇게 파편화돼 있어요. 노인은 노인, 뭐 빈곤 아동, 또 의료는 빈곤 의료, 또 뭐 에너지도 뭐 빈곤 에너지 빈곤 이렇게 파편화돼 있는 것들이 좀 통합적으로 접근될 수 있도록 정책이 입안돼야 된다라고 하는 좀 제안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연결 감사합니다. 네. 자, 집중 인터뷰 전국 쪽방 상담소 협의회 조부활 협의회장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지역 주거 취약 지역 이 쪽방촌의 그간의 상황 또 관련 대책 등에 대해서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5시엔 대세남 독서 캠페인이자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을 책을 통해 함께 고민해보는 책으로 보는 시사 대세남 책사. 오늘은 데니얼 레비턴의 정리하는 뇌를 소개해드립니다. 사회 이슈와 현안을 한 권의 책으로 말합니다. 희망의 책과 함께하는 책으로 보는 시사 대세남 책사. 안녕하세요. 희망의 책 대전본부 박주환입니다. 오늘은 레비틴의 정리하는 뇌라는 흥미로운 책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선 레비틴 교수는 심리학자이자 신경과학자로 음악 인지와 뇌 연구에 큰 기여를 했고 저서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정리하는 뇌입니다. 이 책에서 우리 두뇌가 정보를 처리하고 조직화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비틴 교수는 뇌의 기능을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일상생활을 효율적으로 조직화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의 뇌는 여러 종류의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다양한 서랍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두 가지 중요 모드로 정보를 처리합니다. 첫 번째는 관리자 집중 모드로, 이 모드에서 우리는 주의를 집중하여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학습합니다. 두 번째 모드는 몽상 모드로, 이 모드에서 우리는 휴식하거나 다른 일을 집중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이 두 가지 모드 사이에서 적절하게 전환하는 것이 바로 레비튼의 핵심 주장입니다. 이러한 전환을 통해 우리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작업이나 공부 중에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한 뒤 적절한 시간을 휴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레비틴 교수는 이러한 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일정이나 할 일 목록을 작성해서 뇌의 서랍에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고 그것을 필요할 때 적절한 시간에 빨리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또한 레비틴은 멀티태스킹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뇌의 여러 서랍을 동시에 여닫는 것 같아서 뭔가 생산성이 높을 것 같지만 실제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일부 기업과 학교들은 이분의 이론에 참고하여 직원들과 학생들의 업무와 학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휴식 시간을 부여하거나 멀티태스킹보다는 집중하는 시간을 권장하는 그런 방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상과 운동 등 뇌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적극 도입하는 사례도 있어 관리자 모드와 몽상 모드 사이를 원활하게 전환시켜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들과 산에 개나리, 벚꽃, 철쭉이 만발해 가고 있죠. 이런 계절에 여러분의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뇌가 몽상 모드 상태에서 큰 숨을 쉬어보는 건 어떨까요? 가족들과 함께 한번 먼 산을 보면서 쉼의 시간을 가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시 대세남 독서 캠페인이자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을 책을 통해 함께 고민해보는 책으로 보는 시사 대세남 책사. 오늘은 희망의 책 대전본부 박주환 이사께서 인지심리학자이자 신경과학자인 데니얼 레비턴의 정리하는 뇌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취재신문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역의 이슈를 진단해보는 방송을 탄 기자단, 이른바 방탄기자단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방탄기자단,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중도일보 임효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방송 이제 녹음으로 사전에 제작이 됐습니다. 방송 시점에서는 관련된 내용이 변할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면서요. 자,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경제 화두, 반도체 산업 육성인 것 같죠. 정부가 올 상반기에 반도체 특화 단지도 지정을 해서 국가 전략 산업 기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노 반도체 첨단 국가 산업 단지로 지정이 된 대전시, 여기도 이제 도전장을 냈습니다. 사실상 이 특화 단지 지정에도 거의 시의 사활을 걸고 있는 건데, 이정 기자, 먼저 지난주에 관련해서 토론회도 있었죠? 네, 일단은 현 정부 흐름에 맞춰서 이 대전시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역의 새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이제 바로 반도체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원래 시가 지난해부터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국가 첨단 전략산업 반도체 특화 단지 지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준비 과정 중 하나로 대전 지정에 대한 당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 토론회가 지난주 이제 30일 날 국회에서 마련됐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나 박병석 전 의장, 이장우 시장을 비롯한 이제 기업가, 출연연 등 관계자 150여 명 가량이 참석하면서 이 대전이 과학기술 도시인 만큼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국내 산학연의 이제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주장들을 펼친 바 있습니다. 네. 최근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첨단 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성구 교촌동 일원에 나노 반도체, 우주항공 등 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는데,
이 반도체 특화 단지까지 대전시가 선정이 된다면 그 시너지는 실제 엄청나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대전이 반도체 특화 단지에 선정이 된다면 그 국가 산단 계획에도 엄청난 힘이 실어주게 됩니다. 그 지금 국가 산단 그 후보지로 유성구 교촌동 일대가 일단 지정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 반도체 산업 중심으로 산단이 꾸려지는데 반도체 특화 단지가 지정이 될 때는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받기도 하고 그런 인프라 관련 시설 장비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어서 정말 된다면 되게 뭐 지역에는 좋은 상황입니다. 예. 쉽게 뭐 설명드리자면 대전시가 일단 후보지로 국가산업단지가 지정이 됐는데 그 후보지 국가산단 안에 이 국가 반도체 첨단 산업단지까지 함께 이렇게 조성을 하겠다라는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예. 앞서 그 대전 지정의 당위성을 위한 토론회도 얘기해 주셨는데 이 반도체 특화 산업단지까지 선정, 지정이 되기 위해서 정치력도 발휘가 돼야겠지만 대전시가 다른 지역들 말고 선정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또 갖춰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강점 뭘까요? 무엇보다 뭐 대전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대덕 연구개발 특구가 있죠. 거기에 보면은 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인데 애트리가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의 완전 산지예요. 연구원 단위에서 처음에 반도체를 만든 게 바로 애트리거든요. 그래서 뭐 애트리도 있고 대덕 특구 안에 뭐 표준과학연구원 또 인근의 카이스트, 뭐 충남대 등 되게 우수한 연구 자원이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인프라는 어떻게 보면 대전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고 방금 이면 기자가 얘기했듯이 전문가들이 특화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중요 요소로 내세우는 점들을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정말 기본적인 것을 많이 보더라고요. 오히려 이 기본이라는 것은 교통의 중심지, 아무래도 좀 국토의 중심지에 있고 특히나 대청호 등과 같은 이런 공업용수나 전기 확보가 대전이 좀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군요. 네, 이런 예. 특화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지만 뭐 약간의 또 아쉬운 얘기도 물론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점을 좀 꼽아보자니까 뭐 지자체가 내세우는 비전은 좋긴 하지만 이 정책적인 측면 뭐 조금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뭐 기술들을 이제 출하는 같은 데서 만들지만 실제 기업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정책적인 요소는 좀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동안에 보면 이제 윤석열 정부의 첨단 산업 육성 정책이 대부분 이제 수도권으로 집중이 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15개 신규 그 첨단 국가 산업단지를 지정했는데 전국 15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따져보면 경기도 용인의 그 710만 제곱미터 규모 무려 300조 원대의 투자를 보면 이게 비중이 워낙 절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무엇보다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의 투자는 그쪽은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들리는데 그래서 오히려 지역균형 발전 논란까지 나오는 것 아닌가. 이번에 대전이 이 수도권 지역들과 이 특화단지 유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밀리는 것 아닌가? 이런 또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지금 큰 틀에서 이 반도체라는 컨셉을 놓고 보자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전은 강점은 명확한데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시각으로 봐도 그 강점 외에는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이 없다는 점도 좀 아쉬운 것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는 사실상 국내 이제 시장으로 볼 때 거의 수도권에 이렇게 집중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뭐 저도 지금 자세한 내용을 뭐 이렇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취재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이 대전시가 노리는 반도체 분야도 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메모리 반도체나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누기도 하고 여기 중에서도 뭐 시스템 반도체나 미래 첨단 반도체 뭐 이런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대전시는 아마 수도권이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의 반도체가 아니라 다른 컨셉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좀 대전만의 강점을 가진 반도체 분야를 좀 컨셉으로 잘 녹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실제 최근에 대전시 공무원과 얘기를 좀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뭐 경기도 용인에 하려고 하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가 아닌 다른 반도체 뭐 지금 첨단 반도체 쪽이 유력하다고는 하는데 그 분야로 대전은 특화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경기도 수도권에 있는 거는 이미 되게 규모나 기술력이나 굳이 대전에 오지 않아도 될 정도의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를 또 해서 경쟁하는 구조는 아니고 네. 새로운 것들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면 반도체구나 하는데 네. 여러 다양한 반도체가 있고 네. 수도권과는 다른 분야의 네. 반도체와 그렇습니다. 관련된 이제 뭐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그러는 거군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반도체 특화 산업단지 조성한다고 하면 또 그에 따른 인력이 충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부가 매년 400명 이상의 학사급 인력 양성 목표로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 계획 발표했는데 이게 반도체 기업이 몰려있는 수도권으로 인재들이 더 쏠리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실제로 대학 입시 결과만 봐도요. 수도권 대학들은 반도체 학과들이 다 있잖아요. 신입생 충원에 완전히 다 성공을 네. 했습니다. 빈자리 없이. 근데 비수도권은 인기가 있다라고 하는 반도체 학과마저도 정원을 채우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일단 이 분야 반도체학과 정원 자체가 지금 정부가 대놓고 반도체를 밀어주는 상황에서 대학마다 반도체를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이나 어떤 기조를 갖고 있으면서 수도권 대학으로는 엄청나게 학생들이 갑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그 지방으로도 갈 비수도권으로도 갈 학생들이 다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에 있는 반도체 학과는 심지어 대전 지역은 아니지만 폐과가 된 반도체 학과도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네. 인기가 좋다고 취업이 잘 된다고 하는 반도체 학과가 폐과에까지도 위기에 몰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반도체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점점 또 이제 정원을 늘리다 보면 반도체 학과로 진학하려고 하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또 수도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막기는 현실적으로 또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교육부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대학이 그 반도체 학과 정원을 늘릴 교수진이 마련이 된다면 그거는 학교에 어떤 권한을 주겠다라고 해서 엄청난 그 비수도권 지역 대학들의 반발이 있었거든요. 예. 또 지금도 계속 그 연장선에서 그러면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한다고 하고요. 지역 대학들이 그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 또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지역마다 그렇게 정부의 지원 사업을 따내려고 막 모든 걸 걸다시피 하고 있는 그래야만 하는 현실도 알겠는데 한편으로는 지역의 대학들은 또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뭐 일단은 지금 공모 사업이 하나가 나온 게 있는데 바로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을 지금 준비 교육부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쉽게 반도체 공동 연구소를 이제 대학에 넣겠다는 얘기인데 이것마저도 사실 지금 전국 이제 권역별로 물론 공모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충청권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학이 많이 어렵게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정부가 미는 반도체 분야에 대한 특성화 사업 공모를 실시한 만큼 지금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반도체 분야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은 듣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너무나 공모 사업이 치열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좀 자신감이 또 떨어진 분위기도 한편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금 교육부가 하는 사업 중에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대학 단독으로도 할 수 있고 권역별로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아마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권역으로 같이 좀 준비를 한다고 제가 파악을 했을 때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까지 했었고요. 정부가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다라는 기본 계획을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 전부터 대학마다 일부 내부적으로 TF를 준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근거 논리를 마련을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전국에 있는 대학들과 우리가 겨뤄야 되는 상황이고 수도권도 일부는 이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결과가 어떨지는 조금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좀 네. 긍정적인 결과를 마냥 기대하기는 또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도체 공동 연구소라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서울대에 우리나라 지금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권역별로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고도 지금 말이 굉장히 많은 게 교육부가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한 곳씩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권역을 어떻게 나누냐? 비수도권 중에 4개 권역으로 나누는데 전남, 전북, 광주, 그러니까 호남권을 하나, 그리고 경남, 부산, 울산, 제주 이렇게 하나를 묶습니다. 그리고 또
경북, 강원, 대구 그리고 충남, 충북, 대전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경남, 부산에 하나, 경북, 대구에 하나 이렇게 해서 사실상 영남권에는 두 두 개가 갈수 군데를 있다. 지금 선정할 네. 계획인 거고요. 호남 하나, 충청 하나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지역별로 나눴을 때 형평성이 맞냐 이런 어떤 문제 제기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반도체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 네. 이거 이제 얘기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이거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일단 뭐 올 상반기 내에 검토랑 심사를 거쳐서 이제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이 산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정이 될 예정인데요. 일단 구체적으로 그 사업 분야 자체가 3개 공목 세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대전시가 좀 만반의 준비가 필요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에서 15개 지역이 지금 공모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고 3개 정도가 선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지역의 오랜 수건이기도 한 사업입니다. 서산공항 건설. 이게 상당히 좀 다시 진행이 되는가 싶었는데 최근에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그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 소식은 이제 충청권의 사실 오랜 수건 사업이었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의 지역 공약에 들어가게 되면서 좀 기대를 걸고 있던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요. 최근에 이 서산공항과 관련해서 그 평가 항목 중 하나인 이 경제성 분석이라고 하죠. 저희가 BC값이라고 부르는데 이 BC값이 원래 1을 넘겨야지 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네, 보고 있는데 이 서산공항에 대한 조사 결과 0.81점으로 나타나면서 기준점을 지금 못 돌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금 좀 나오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좀 사업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좀 언론의 보도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 서산공항 건설하는 게 무려 이제 26년째 지지부진한 상황만 이어지고 있는 거군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안 되면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지방공항들은 어느 정도 좀 속도를 내고 있어요. 건설에 대해서. 근데 유독 서산공항은 이렇게 추진이 안 된다. 왜 그런 걸까요? 글쎄요. 1997년부터 사실 서산공항을 건설하겠다,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때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 이제 시절 때 서산에서 제20 전투비행단 준공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민항 취향을 검토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서산공항이 들어서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예. 근데 여기 이 서산공항은 26년째 그냥 계속 해야 된다, 하려고 한다, 계속 이런 어떤 준비 단계의 필요성만 계속 얘기가 되고 있던 와중에 이미 부산 가덕도 또 대구 경북 신공항 이쪽으로는 이미 13조, 12조 넘게 예산이 들어가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동네는 그러니까 가덕도나 대구 경북 신공항을 건설을 확정하기까지는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진행을 했는데 사실 서산공항은 그렇게까지의 어떤 추진력이나 힘은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지역에 또 공항이 생기면서 더 우리가 공항을 건설하기 어려운 상황이 꼭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공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리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언론에서도 놓치고 있던 분야 중에 하나인 게 이 서산공항 건설 사업이었던 것도 같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방송에 들어오면서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매년마다 이 서산공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은 좀 짚어줬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좀 진짜 한편으로 아쉬운 거는 지금 부산이나 대구 경북 이렇게 새롭게 신설 공항을 만든다는 것은 10조가 넘는 이런 비용이 들어가고 심지어 기존에 공항이 있는데 거기에 또 신공항까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서산공항의 사업비는 지금 한 509억 원 정도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지역 입장에서 보면 정말 역차별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동안에 좀 사업이 왜 이렇게 끌려왔느냐 한번 분석을 좀 해보니까 좀 정권 교체가 될 때마다도 좀 얘기가 있었고 전략 부재나 당위성 부족 다양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쏟아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좀 윤 대통령이 직접 지역 공약으로 꼭 넣었던 만큼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경제성 분석에서 아쉬운 또 성적표가 나오는 바람에 방향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뭐 큰 지역이니까 공항이 필요하겠지라고도 누군가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런 논리라고 따지면 울릉도 공항이나 백령도 공항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정 기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심지어 이제 충청 홀대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예타 결과가 이렇게 경제성의 기준이 되는 일이 안 되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무산의 방향으로 가는 겁니까? 일단 정부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예탁에서 BC 값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또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비 타당성의 항목들을 따져서 통과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기재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역의 정치력이 얼마나 발휘될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다른 공항들에 비해 훨씬 적어서 사실 이제 예타 비용이 기준이 줄어들었을 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까라고 기대를 그동안 했었는데 사실 이것도 쉽지 않으면서 약간의 정치력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지자체 차원에서도 사실 그 예비 타당성 조사가 앞으로 좀 법률 개정을 통해 이 1,000억 원 이상의 사업들만 검토하기로 한 만큼 사실 뭐 500원 가량이 된다면 자체적으로도 추진할 수는 있게 되지만 좀 정부의 이런 손길을 닿으면 좀 더 사업에 탄력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지자체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좀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대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방탄기자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전의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관련 상황 그리고 서산공항 건설 사업 등과 관련된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충청투데이 이정 기자, 중돌부 임효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5시 대세는 월요일 오늘 순서 여기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곡 이진아와 온유가 함께 부른 밤과 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박명원이었습니다.